이재명 후보가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먼저 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신경제 비전을 선포한다. 이 후보는 이른바 555 성장 공약,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5천 달성,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내놓는 등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의 제일 큰 강점이 이거 아닌가. 경제 대통령 부각. 이거는 뭐 3프로 TV에서 이미 예, 전 국민이 다 입증이 됐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론의 여지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 네. 봐도 끝난 거예요. 아니 국민들도 70% 이상이 이재명이 경제 잘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경제가 또 우리 그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사실상 선거를 경제가 다야. 사실. 선거의 그 쟁점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 자체가 단순하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경제학을 전공했다든지 유명한 경제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장 실무자로서 소속된 지자체와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구들을 얼마나 잘 움직여 왔고 그 경제가 규모의 경제를 확산시켜서 막 살림을 키우고 막 기업들을 늘리고 이런 경제가 아니고 충분히 서민들이 잘 살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거를 복지라든지 또는 새로운 그 서민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그리고 재정의 안정화를 통해 갖고 쓸데없는 예산을 막아내고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에서 그렇죠. 국민들이 반하고 있는 거거든. 이재명이 돼갖고 갑자기 삼성이 매출이 2배로 는다? 그게 국민 행복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나 경제는 지금처럼만 해주면 됩니다. 딱 요만큼만 해주면 돼. 더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5만 불, 세계 5위, 세계 3위의 무역 강국 2030년 안에 쭉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변수 없으면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늘 또 후반에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 정착이 된다 그러면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막고 있어요. 이것만 조종자로서의 역할만 잘해주면 됩니다. 네, 그만큼의 역할을 이재명 후보한테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될 겁니다. 당연히 돼야겠죠. 윤석열하고 사실 비교하기가 좀 그래. 윤석열은 경제공학이라는 게 없잖아. 없어. 저기 학교 다닐 때 비교와 대조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는 챕터가 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교는 비교 자체가 안 돼. 비슷한 것들을 두 개를 놓고 사이를 부각시키는 거고 대조는 정말 극과 극의 대척점에 있는 거. 그러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비교가 아니고 대조? 윤석열과 이재명은 대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걸 대조를 한다 그러면 너무 체험의 극과 극이야. 맞아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앉혀놓고 이거는 뭘 막 경제를 별 5개 5성급 호텔 체험이라고 치면 이건 누가 봐도 50년대 여인숙 체험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인숙에 가서 잘나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제일 신기해 진짜. 정말 진짜 내가 여인숙에 가서 잔다잉 하는 마음으로라도 투표장에 가서 찍을 때 잠깐 손이 떨려서 실수할 수 있잖아. 아유 안 돼. 잠깐 에헤이. 2번 쪽으로 찍으려고 하다 에헤이. 1번 찍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먹고 들어갈지언정 마지막에 투표 부통을 놀릴 때만큼은 부대롱을 놀릴 때만큼은 벌써 뭐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본인의 대접받을 처우를 생각하라고 5성급 호텔과 50년대 여인숙이라니까 지금 이 차이가. 여인숙이라는 단어를 모를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윤석열은 그 노숙. 여인숙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살기는 제일 좋은데 살면서 저는 괜찮은데 나머지 서민들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은 120시간 일하고 그치, 불량식품 유통기간 먹고. 지난 거 먹으면서 그렇죠. 산재고 뭐고 걱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고 일하라고 얘기하는 놈이잖아요. 그럼요. 최저임금도 없어. 아이씨. 그런 거 있어. 150만 주면 와서 120시간씩 아니 일한다는 근데 애들 심지어 많은데. 윤석열 지지자도 경제는 이재명이 잘할 거로 한다니까. 근데 뽑을 때는 그러니까 나 그게 참. 자, 그것만 알고 뽑으세요. 윤석열 뽑으면은 당신 최저임금도 못 받고 120시간씩 일해야 된다라는 것만 불량식품 알고 먹으면서. 불량식품 네. 먹으면서 그것만 알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비밀 네. 투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들어갈 때까지 욕하고 들어가서는 1번을 찍고 나와서 또 욕하세요. 괜찮습니다. 찍기만 해. 네, 찍기만 1번 찍으시면 됩니다. 네. 자, 저는 정말 이 얘기 나올 때 울 뻔했습니다. 아, 저는 송 작가님 맞춤형? 맞춤형 공약이죠. 네. 나의 아저씨법. 네. 아유, 우리 송호영 대표님. 예, 군대에서 나오실 때쯤이면 후련한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나오실 수 있겠네요. 우리 송호영 대표가 큰 효도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송호영 대표가 이제 이 송작가 TV 대표이다 보니까 네. 지역 의료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네. 군대를 감으로 인해서 아.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대납해주기 때문에 뭐야? 네. 아. 의료보험 납부 의무가 1년 반 동안 유예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네. 보내고 났을 때는 마음이 좀 그렇다며. 기분이 막 우울하다며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니 그죠? 근데 주말마다 전화가 와요. 주말마다 안부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냥 멀리 캠핑 보낸 것 같고요. 벌써 시간이 흘러서 다자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 벌써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무반에 들어가서 좋은 선임 후임, 물론 옆에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야 말 뭐라고 못하겠지만 그거 어떻게 얘기해? 예, 좋은 선후배님들하고 선임들하고 동기하고 같이 와서 잘 지낸다고. 우리 대표님 네. 사회생활 잘하시네. 아니 그 송 대표가 나만 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심을 잃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라. 내가 보기에 정신교육을 무지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훈련을 많이 못하고 정신교육을 무지 많이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흐뭇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네. 나의 아저씨법에 대한 빚의 대물림을 막는 법을 만드시겠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채권 채무에 대한 그 무한정의 어떤 그 책임과 그 부활하지 못한 이 부분은 정말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가가 부모의 빚 10억을 떠안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엄마를 못 찾았어. 애를 낳아놓고 도망을 갔고 아버지는 죽어버렸어. 근데 빨리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6개월 아닌가에 그거를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근데 애가 어떻게 알고 그거를 해?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알고? 근데 그 아가가 10억을 안고 시작하는 거 인생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도 92년도 이후로 꾸준하게 이제 그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채권 그 기관들 사이에 어떤 5년마다 갱신을 서로 팔아요. 맞아요. 맞교환을 한단 계속 말이야.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활을 계속 시키거든. 연장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벌써 30년째 계속해서 당하고 있으니까 항상 내 통장은 늘 차압이 연례 행사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속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아. 특히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들을 고등학교 때 신용불량자를 만들 뻔했어요. 주민등록이 나오자마자 밀린 국세하고 의료보험료 때문에 애한테 이제 그게 넘어간 거야. 그래서 정말 어렵게 분할을 해가지고 국세하고 그 세금 걸려 있던 것들 한 3년에 걸쳐 갖고 제가 다 갚았거든요. 물론 그 채무에 대한 부분이 부도덕한 경우에 채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돈을 빼돌려 놓고 그거를 빼기 위해서 어디에 은닉을 해놓은 상태에서 채무라고 하면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세법 정의에 대한 거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사업상의 부채라든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도 상황에서 일단 다 잃었어. 집이고 담보고 갖고 있던 거 다 잃고 신용도 다 잃었어. 그리고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부채는 줄어들질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너무 큰 부채가 만들어져 버리니까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더라도 상환하는 금액들이 일단은 부채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상환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다 갚고 원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어떤 수입이 생기거나 그게 아닌 이상은
이러한 아무리 돈을 갚아도 이자만 갚다가 원금까지 계속 자라나는 현상이 생기고 결국 그게 대를 이어서 2대, 3대를 계속해서 빚의 고리로 내려가 버린다는 거지. 심지어는 위로도 올라가요.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도, 형님들한테도 거꾸로 올라가기까지 한다는 거지. 근데 이런 채권 추심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명박 때 이러한 채권 추심 기구를 자유화해갖고 일반 금융업자들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게끔 법안을 바꾸면서 이게 지금처럼 악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또 이자도 셌거든요. 68%까지인가 아마 그때 법정이자로 72%까지인가 법정이자로 가능했던 수준이라 그 당시에 섣부르게 사채 썼던 사람들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그 민법상에서 왜냐면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그 원금을 다 갚지 못합니다. 실제 빚을 졌던 원래의 채권 기관들은 이거를 다 손실 처리해서 자산 매각 형태로 팔아버려요. 그럼 1억 빚을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버리거든요. 이걸 사들인 채권 업체들은 그거를 어디 가서 1억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목을 죄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한 방식의 채권 추심이 가장 악랄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법정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성년이 된 후, 그거 다음에 성년이 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거다. 그치. 이런 그렇게 해야지. 식으로, 그렇게 네. 해야지. 그리고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거나 또 그거에 관한 그 신용상의 또는 그 채무상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본인한테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저도 모르게 채권 회사들끼리 지네들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사고팔기를 하면서 지들이 갑자기 내가 이제부터 당신 떤주야, 내가 당신 채권자야 그러면서 저한테 등기문서 하나 보내오는 걸로 해갖고 계속해서 빚을 키워나가요. 지금 원금의 4배가 넘었어. 이제 한 30년 되니까 이자를 포함해갖고 나는 그 돈을 합의 볼 생각도 없고 합의 볼 수도 없어요. 규모가 커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나한테 직접적인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냐? 그것도 못해요. 뭐 재산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그걸 집행을 못하니까 유일하게 하는 게 계속 통장에다가 압류를 거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채권 추심에 관련된 법률 전체를 정말 제대로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 그럼 빚 안 졌으면 되지. 그럼 애초에 돈 안 썼으면 되지. 왜 돈 써놓고 오리발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덕적 해이로 몰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참 그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도덕적 해이적인 채무들도 있으니까. 아니, 부모가 지금 빚을 애가 갚아야 된다는 건 또 어떻게 해? 그게 또 이상하지. 그러니까. 애가 갚는 게. 근데 그게 이상하다. 법의 원칙에 의해 갖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채무 승인이나 민법, 상법상의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결국은 다 악용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네.